뉴스를 쉽게 묻고 답하는 김영의 뉴스 공감. 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Y. 신당 세력들이 모여있는 제3지대 빅텐트를 치기 위한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 고르고 텐트 치고 이제 가족들 꾸리느라 바쁘신 분입니다.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박원석 공동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너무 바쁘시죠? 제가 2주 전에 출연했던가요? 예. 그때하고 지금 직함이 달라졌습니다. 직함도 달라지시고 당도 달라지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하나하나가 저도 다 정신이 거론하기 없습니다. 어려울 정도로. 네. 근데 또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기득권 정당 체질은 아니신가 봐요. 그러게요. 원래 제가 이제 몸담았던 정의당도 삼지대의 오래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다른 삼지대로 나오셨어요. 물론 이제 지금 만들고자 하는 삼지대 정당하고는 약간 좀 구성이나 정체성이 틀리고, 정의당은 이제 선명한 진보 노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어찌됐든 간에 양당 체제 바깥에서 뭔가 이제 정치를 바꿔보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 가까운 분들은 아니 뭐 거기서 거기로 가면 똑같은 거 아니야? 아, 거기서 거기로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이제 그런 농담도 하는데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양당의 양극단이 보여주는 이 정말 이 대결 정치, 관용도 자제도 다 사라진 이런 극단의 정치를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는 절박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고,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기존의 양당 체제를 넘어선 그런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 좀 바꿔야 이게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질문으로 네. 여러 신당들이 있는데 네. 여러 제3지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래대연합으로 합류하신 배경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비교적 이제 늦게 이걸 이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뭐 양양자 대표의 신당도 있었고, 금태섭 대표의 신당도 있고, 또 이준석 대표의 신당은 이제 내일 모레 창당을 하는데, 네. 다들 이제 문제의식이나 또 고민이나 지향점이나 뭔가 절박함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저는 삼지대의 이런 정치를 바꾸기 위한 신당은 누구 아무 개의 신당으로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는 불가피하고, 예. 그래야 이제 지지자들도 따르고 기반도 생기고 뭐 국민들이 보기에도 간결하잖아요. 누구의 신당이 이러면 딱 그 이미지로 각인이 되니까. 근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곳이 미래대연합. 그렇죠. 여기는 현 직원 3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들이 뭐 공천 때문에 나왔다 이런 구설도 오르내리지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조금만 민주당 내에서 타협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지냈다면 다 공천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반과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저렇게 전체주의적인 정당 운영이나 또 여야 간에 아무런 생산적 경쟁도 타협도 없는 이런 정치는 아니다라고 용감하게 그 내부에서 쓴소리를 하다가 네. 결국에 이렇게 나오게 된 분들인데,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떤 정당을 하고 싶냐. 근데 그 세 분 다 공이 이런 정당을 하고 싶다 뭐 얘기를 하는데, 아무개의 정당, 근데 이런 욕심은 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삼지대에서 진보 정당을 오랫동안 해왔던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삼지대 대한정당의 그런 상이나 지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에 계셨던 세 분 의원님과 우선적으로 의기투합해서 미래대연합을 만들고, 네. 그걸 통해서 삼지대 빅텐트 정당을 만들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고, 사실은 뭐 갑작스럽게 그분들하고 만나서 어제 만나서 오늘 당을 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고, 그래도 교감을 나눈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을 것 같기도 꽤 한데. 됐습니다. 그래도 아, 제가 이제 그러세요? 정태근 전 의원하고 정치혁신 포럼을, 당신과 함께라는 포럼을 지난 여름에 만들어서 예. 그때부터 진행을 해왔는데, 그 만들고 얼마 안 있어서 뭐 저희 김종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시작을 했고, 예. 그래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런데 더 늦출 수는 없다. 네. 빨리 나오셔라. 우리도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인터뷰 나오셨을 때마다 어떻게 되시는 거냐 행보 여쭤보곤 네, 했었는데 네, 네. 결국 이렇게 네. 정리가 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미래대연합에 영입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설주환 변호사가 신임 대변인으로 합류를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이분하고도 교감이 언제부터 있으셨던 겁니까? 그 설주환 변호사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 내부에서 고민이 많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은 이제 과거에 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과는 다른 거다. 이런 민주당이라면 과연 우리가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민주당임을 얘기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왔던 분이에요. 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뭐 조응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하고도 교류가 있었고 조응천 의원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주환 변호사를 좀 함께 같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응천 의원님도 만나고 예. 저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미래대연합의 신임 대변인으로 이제 국민들 앞에 인사를 드렸고 결정을 설주환 변호사가 한 건 한 일주일쯤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3지대의 합종 연행이 어떻게 될 건가? 빅텐트가 쳐지는 건가? 안 쳐지는 건가? 쳐지면 어디까지 쳐지는 건가? 많은 분들이 네네네.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시니까요. 네. 그중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네. 새로운 미래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궁금한데 이게 지금 미래대연합이라는 당명에서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혹시 새미래대연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뭐 미래도 있고 연합에도 있고 양쪽 다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님도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민주당 뭐 다선 의원에다가 전남지사도 하시고 당 대표도 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나온 원칙과 상식 세 분과는 뭐 긴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기반으로 가면 네. 그 아래쪽에 당을 만드는 기반으로 가면 그 기반이 그 기반인 면도 있어요. 비슷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유사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밖에서는 왜 따로 하지? 이제 이런 의아하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속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낙연 전 총리님은 정당을 만들 준비가 거의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창당준비위원회는 저희가 며칠 먼저 했지만 창준이 발족식에 가보니까 창준이 발족하는 동시에 3만 명 당원 모집이 돼 있었고 또 당일날 창준이 그 발족식도 아주 성황리에 사람이 많이 왔더라고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원칙과 상식에서 나온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창준이를 함께 시작하면 민주당 안팎으로부터 결국에는 이낙연 신당에 가는 거냐 뭐 이런 어떤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삼지대에 좀 더 통합된 이른바 이제 양당 정치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빅텐트 정당 이른바 이걸 지향하는데 그냥 이낙연 정당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좀 축소되는 거 아니고 축소되고 이분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문제의식 하에 그러면 미래대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예. 다 모으는 그런 역할에 주력하고 물론 모으기만 하고 여기는 그럼 창당 준비는 안 하냐. 정책도 개발 안 하고 인물도 영입 안 하고 그건 아니고 하면서 동시에 결국 누군가는 이 좀 상이한 네. 이런 그 정치 그룹들 간에 일종의 이제 교량 역할, 가교 역할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차리는 밥상을 차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걸 하기에는 아무래도 현직 의원들이 가장 그 좋은 위치에 서 있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문제의식 하에 이낙연 전 대표님의 그 새로운 미래하고 미래 대연합을 좀 달리 얻는데 궁극적으로는 같이 해야 되겠죠. 연대 가능성이 다 아직은 다 열려 있는 건데. 그럼요. 네네. 그래도 고민이 되는 지점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사실 이 정당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이렇게 양당에 있다가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나와서 신당을 만드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욕심을 버리고 기득권을 버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정치인이 욕심을 버리면은요 정치의 동력이 없어집니다. 욕심을 내야 됩니다. 예. 다만 그 욕심이 서로를 갉아먹는 그런 어떤 소모적인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국민들이 양당에서 익숙히 봐왔던 모습 아니겠어요? 예. 서로 한 당을 하면서도 별로 가치도 다르지 않은데
결국에는 권력을 놓고서 죽고 음. 죽이는 식의 그러니까 주도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싸움을 하다가 지금 거기서 밀려난 분들이 나와가지고 도저히 이거 비합리적인 이런 그 야만적인 네. 당 문화는 못하겠다 해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당을 같이 함께 하겠다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누가 거기에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갖고 야심을 갖는 거 하고 네. 뭔가 이게 이 주도권을 탐하고 그걸 가지고서 막 이 지리한 그런 네. 삿바 싸움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어. 그래서 뭐 저는 욕심은 크게 갖고 아주 야심찬 그런 이 계획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되 이게 무슨 주도권, 기득권 가지고 다툼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네.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게 누구나 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쵸. 다만 우리한테 더 큰 욕심, 더 큰 욕망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양당에 앉아가지고 적당히 처신했으면 다 잘 먹고 잘 살 분들이었어요.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춥고 배고픈 삼지대에 광야로 나왔으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정치를 바꾸는. 예. 근데 그 소소한 욕심들 때문에 다투다가 무너져 내리면 과거에 이제 명멸했던 삼당들처럼 네. 그러면 참 이 양당에서 대표들도 지내고 국회의원들도 지내고 이런 분들의 정치라는 게 굉장히 초라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되지 말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대연합 아무래도 현역 의원 3명이 있다는 게 배지가 있는 분이 3분이 있다는 게 큰 또 강점이자 네네. 또 이니셔티브로 보이는데 네. 아쉬운 게 있다면 세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주축이 된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네. 이제 이낙연 신당에서 이준석 신당으로 와보겠습니다. 요 연합에 대한 전략도 다 고민 중이긴 하신 거죠? 아니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 개혁신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빠르게 당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고 또 지지율도 여러 신당 그룹 중에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당원 숫자도 순식간에 많이 모았고 요즘에 이제 뭐 정책도 시리즈로 발표를 하는데 네. 저는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에서 또 스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뭘 이준석이 특별히 잘못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들이 보이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 당 운영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졌고 국민들이 거기에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지지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같이 하는데 뭐 무리가 없다. 다만 이게 이제 오랫동안 보수 정치 진영에 있었고 또 민주당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진보 정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가진 정치 철학 또 네. 가치, 비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젠다, 정책 대안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걸 어디까지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님 쪽과는 그런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한 진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아마 정치 스타일 뭐 이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가치, 비전, 정책, 뭐 의제, 대안 이런 데 있어서 차이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조정해내느냐, 어디까지 이 같음을 확인하고 그 같음의 전제 위에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당을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논의가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한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좀 해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좀 묘한 신경전이 읽히거든요. 이준석, 이낙연 요 두 사람 사이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불출마가 과연 희생이고 헌신이고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는 거냐. 신당을 위해서 불출마가 맞느냐 출마가 맞느냐 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어떤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큰 이익을 담당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나 이제 민주당 계열의 이 신당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소 중에 하나는 호남 여론입니다. 근데 지금 호남 여론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네. 좀 냉담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여론을 바꾸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여론을 바꾸는 역할에 가장 적극적인 버전은 호남에 출마하시는 거다. 왜냐하면 호남 출신 정치인이거든요. 대표님도 출마가 더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렇게 해서 호남을 돌파하고 호남의 여론을 바꾸고
호남에서 일당 경쟁을 민주당하고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지휘자의 역할을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이 나는 이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정치도 안 할 거고 다만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정당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는 아니잖아요. 네. 정치를 그만두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어쨌든 정치적 목표가 있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런 신당이라는 것도 하는 건데 이제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님의 내가 무슨 총선에 배지 다시 한번 달고 그러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한테 노욕노욕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총선은 내려놓겠다. 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후배들 지원하겠다. 이 진정성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진짜 그런 마음에서 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예.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님이 역할을 해주셔야 이 당이 더 커지고 실질적으로 한석을 더 갖고 오는 또 그렇죠. 효과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당이 어쨌든 득표율도 높이고 네. 총선을 돌파하는 이제 그런 힘이 되지. 그래서 대표님이 내려놓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더 욕심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랑 생각이 같으시네요. 많은 저희 후배 정치인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대연합 안에서도. 네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지금 뭐 여러 신당들, 뭐 금태섭, 양양자, 이준석, 이낙연 등 신당에 주축이 된 정치인들과의 최종 연대 결정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냐, 설 전이냐 후냐,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으셨죠? 아니 저희 미래대연합의 이원욱 의원님이나 김종민 의원님이 설 전에 뭐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좀 뭐라 그랬습니다. 예, 또 조금 달라지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설 전에 그냥 선언하면 되는 거지. 그때까지 물리적인 통합이 가능하지도 않고 지금 또 각자 깃발 만들어가지고 당분간은 그 깃발을 흔들면서 네. 자기를 지지하는 대중도 모으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정책의 기치로 그 정책을 절실히 원하는 네. 이해관계자들도 모으고 그럴 시간인데 지금. 갑자기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통합 이러면 브레이크를 잡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자 이제 더 진도 나가지 말고 이제는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해보자. 예.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각자 깃발을 열심히 흔들어서 각자의 대중을 모아야 될 때다.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나도 2월 중순이에요. 네. 후보 등록이 3월 중순에 시작되거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너무 서둘거나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자.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저 알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온통 여론의 관심사 또 이걸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의 관심사는 그래서 통합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죠. 기호 3번으로 합치는 거야 안 합치는 거야? 네. 이걸 궁금해하거든요. 다 합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기대를 또 우리가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선언을 하자. 네. 우리가 반드시 통합한다. 그 선언을 이끌어내는 것만으로도 설 전에 충분하다. 꼭 너무 완성된 형태가 그 아니더라도. 완성되는 거는 어려워요. 예. 물리적으로. 그게 정당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들이 있고 예. 만들고 있는 데가 있고 속도가 다 다르니까.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 전에 사전에 협의해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 전에 국민들 설 밥상에 이 통합 선언이라는 잘 차려진 네. 그런 이 반찬을 올려드리되 실제 통합은 설 끝나고 해도 충분하다. 이게 제 네. 생각입니다. 그 선언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신당들이 다 예. 다 들어갑니까? 예, 누구를 뭐 배제하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고 예. 아니 다 목표가 같거든요. 그리고 다 사실은 지금 양당 체제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이 같고 다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유튜브를 조금만 열어놓고 가야 될 것 같긴 네네네. 한데 지금 여당 공천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현역 중진들 아무래도 영남 지역이 많습니다만 물갈이 대폭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 40초 정도 짧게 말씀해 주시고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를 여당에서 처음 도입하겠다 해가지고 기준도 몇 가지 마련을 했는데 확실히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인 게 한편으로는 시스템 공천을 얘기해놓고 한편으로는 어제 마포에서처럼 자기 비대위원을 거의 공천을 주다시피 하는 당협에서 반발했어요. 예, 그런 언급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당협도 막 반발하고 네.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뭐냐 이러고 있거든요. 저분이 저런 일 몇 번 반복하면 그야말로 이제 공천 단계에서 폭망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당 공천 얘기하다가 넘어왔습니다. 네. 아까 정치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인 게 티가 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마포 말고도 인천 계양 관련해서도 원희룡 전 장관 그러니까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이게 시스템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과 그렇게 특정 주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는 모순되잖아요. 자객 공천이란 말 나옵니다. 당장. 그런데다가 사전에
그 해당 지역에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 혹은 그 당협위원장들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 마포의 그 김성동 위원장이라고 전 의원이세요. 예. 그때 아마 비례대표를 승계받아가지고 짧게 의원직을 하셨고 그 뒤로 3번이나 선거를 거기서 치렀던 분인데 그분 면전에서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여기는 김경률이 출마합니다. 이렇게 사실상 낙점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주워 담느라고 확정된 건 아니고 룰에 따라서 공천할 거다. 근데 아니 답안지 누구한테 보여주고 시험 치르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경위를 파악해라. 네. 이렇게 좀 입장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김용남 전 의원이 네.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으로 갔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박문규 전 장관이 이제 거론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비슷했습니다. 경기도 신년 하래회 가가지고 김용남 전 의원도 있는 자리에서 물론 김용남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은 아니었지만 작년에 이제 수원시장 선거에서 석패하기도 했고 네. 해당 지역에 선거를 많이 나왔던 그런 당협위원장인데 그 김용남 의원 면전에서 아직 입당도 안 한 박문규 장관을 불러 올려서 수원병에 이번에 출정할 뭐 이런 식의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분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건 별로 안중에 없는 어차피 경쟁력이 없고 떨궈낼 사람들은 안중에 없는 그런 그 판단에서 저런 행위를 하는 건지. 근데 저게요. 계속 이제 누적이 돼요. 저게 이제 공천 불신, 불만으로 네. 과연 이게 무슨 뭐 공정한 공천이 되겠냐 하는 불안과 불만으로 누적이 되고 거기에 이제 뭐 대통령실의 측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략 공천으로 이른바 이제 양지에 낙하산처럼 낙하산으로 갈 경우. 들어오거나 그럼 폭발할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 내부가. 그래서 상당한 불안 요인이 지금 잠재돼 있는 거고 흉흉한 소문들 많이 돌잖아요. 뭐 지금 이제 기준은 나왔어요. 중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간담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대 35% 엄청 큰 이제 거예요. 핸디캡을- 퍼센테이지가. 35% 핸디캡인데요. 중진 모두가 35%는 아닙니다. 같은 지역 3선. 같은 지역 3선 15%고 에다가 그분이 하위 30% 안에 들어가면 까지 들어가면 합산. 그러면 이제 35%인데 15% 정도 핸디캡은 중진들은요. 그 충분히 극복합니다.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주호영 그 대구의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상대 경쟁 후보가 있어도 한 5, 60%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갭이. 예. 그런 분들이 35%뭐 마이너스 받는다 그래서 그 지장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중진들도 한편으로는 좀 안도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모르죠. 결국에는 또 하위 10%는 완전히 컷오프 한다고 하고 있고 네. 또 거기에 누구를 내려보내서 어떤 경선을 붙일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아직은 이제 괄호 속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즘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사기가 떨어진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확실히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전국을 다 돌고 또 막 이랬잖아요. 근데 보고 보도도 많이 있으면 나오고. 본인 대선 캠페인이지 국민의힘의 총선 캠페인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확장성이 없어요. 당 지지율은 정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본인 지지율만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전형적으로 확장성 없는 지지층 결집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다선 중진들 병풍 세워놓고 본인 대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게 과연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으로서 이 도움이 되는 전략일까? 저는 예. 좀 의문이에요. 물론 이제 지역 한 바퀴 돌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른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관전평은 저렇게 하면 총선 지금 흐름, 그러니까 불리하고 기울어진 이 흐름을 못 바꾼다. 네. 그러면서 본인은 또 출마도 안 한대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메시지 중에 제일 이상했던 게 그걸 마치 희생과 헌신인 것처럼 출마 안 하겠다고 한 그렇게 겁니다. 어필을 했죠. 근데 보세요. 정치도 하루도 안 해봤고 선거도 한 번도 안 치러봤고 심지어 출마도 안 한 사람이 선거를 어떻게 지휘하죠? 그 검사들은 그게 전지전능해서 그런 거 안 해봐도 선거 지휘할 수 있나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평론가 모드셨고 네. 자 이제 미래 대연합의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 신당한테는 좋은 거 아닙니까? 나쁠 게 없죠. 네. 예, 공천 파동 일어나면 나쁠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 일어나면 나쁠 게 없습니다. 현직 의원들 중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 중에
국민들이 평가하기에 도저히 이 사람은 아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정리가 되는 건 뭐 당연하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신당으로 오신다고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부당한 공천에 희생이 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공천이 뭐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만 얘기를 나누고 계시거나 교감을 나누고 계신 현역 의원들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 우리 조응천 대표가 두만강가에 랜턴 깜빡깜빡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강 반대편에서도 네.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강 반대편에 불빛들이 강가 쪽으로 이렇게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 이제 그게 있긴 있다. 예,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만나게 될 거고요. 예. 근데 그걸 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그거는 이제 개개인들의 다 이제 실존적인 고민과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삼자가 뭐 왈가왈부한 건 옳지 않고 5명 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 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5명 의원이 5명 되면요. 국고보조금, 경선보조금 배분을 받아요. 네. 그래서 2월 15일 날 한 6억 정도의 굉장히 경선보조금 유리해지죠. 배분을 받습니다. 저희는 그거 반드시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까지 네.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 질문 이거 드릴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정치 개혁 방안 중에 국회의원 축소 근데 그게 어떻게 보셨어요? 그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뭐 선거 때만 되면은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이런 얘기를 보수 정당에서 많이 해왔고 또 김기현 대표도 그런 얘기를 작년에 교섭단체 네, 대표연설에서 하셨었고 했고 예전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뭐 200석으로 줄이자 더 많이 얘기했었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잘된 분들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치인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정치 혐오를 동원해서 지지를 끌어오거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정치인데요.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시작하자마자 정치 혐오를 동원해서 자기 파괴적인 정치를 하는 것부터 배우는 걸 보면서 네. 대단히 안타깝다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불신 불만 많아요. 밥 먹고 저거 밥값도 못하고 일하는 게 뭐냐. 자, 근데요. 국회의원 수 줄여놓잖아요. 네. 국민들하고 국회의원의 거리는 더 멀어질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쵸, 숫자가 국회의원들이 줄어든 뭘 하는지는 국민들이 더 모르게 될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네. 더 아나무인이 될 거예요. 지금 OECD 국가들의 인구 10만 명당 의원 숫자를 봐도 대한민국이 적은 편이지 그렇죠. 결코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그 특혜, 특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세비도 너무 많다. 네. 보좌진 수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기타 등등. 근데 그런 거는 국민들이 상식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축소하고 국회의원들도 특권의식을 좀 버리되 네. 일을 할 수 있는 숫자는 오히려 늘리는 게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지 네. 저런 어떤 포퓰리즘으로 이 혹세무민 하는 거 정치 시작하는 분이 저런 것부터 한다는 걸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분이 정치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얘기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다는 말씀. 네, 다 망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작진의 요청으로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밸런스 게임 둘 네. 중에 하나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한국과 합당을 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냐? 아니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중에 한국과 합당을 한다면 네. 한 곳을 골라야 한다면 안 고르겠습니다. 이유를 모두 들어. 합당할 겁니다. 아 완전 빅텐트가 될 거기 그 때문에. 밸런스 게임을 거부합니다. 네, 지혜로운 답변이시라고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박원석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와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